초당시 개괄을 먼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시기는 개국한 618년부터 현종이 즉위하기 직전인 712년까지 약 100년, 거기에다가 수나라 시기 약 30여 년을 더한 130에서 40년 정도를 이르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남북조하고 수나라를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유미주의를 계승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의 형식이나 시작상의 기교를 중시하는 그런 시기였고요. 그렇지만 이런 형식적인 면, 기교적인 측면을 이런데 이제 중점을 두는 거를 우리는 흔히 이제 조금 안 좋게 비판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시기는 특히 이렇게 안 좋게 보였던 것이 뜻밖에도 당시의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경유를 완성시키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작용을 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정 시인들이 득세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상관이가 제일 유명하고요. 그런데 이런 궁전 시인들의 활동과는 다르게 궁 밖에서 활동을 했던 개성적인 창작을 중시했던 초당 사걸이 존재를 했습니다. 문장 사후는 상대적으로 이제 초당 사걸에 비하면은 그 명성이 떨어지고요. 그런데 이제 심정기 송지문은 중요하게 취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형식적인 당시의 경유를 형식적인 측면에서 완성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등장하는 이 진장 같은 경우가 예전부터 계속 중시되었는데, 왜냐하면 진장은 초당 사걸하고 이제 비슷하게 개성적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궁정시를 쓰는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 건한 풍고를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독특한 어떤 품격이 있었기 때문에 진장도 문학사적으로 중요하게 취급을 합니다. 자, 우선 궁정시인의 면모를 살펴보자면요. 이 시기에 궁정시인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태종 이후로, 특히 이제 태종이 정치에 있어서 대성공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관의 치라고 특별히 명명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태종 시기에는 18학사 등 많은 대신들이 궁정에 모여서 궁체시를 창작을 합니다. 이들의 궁체시의 내용을 보자면은 어, 이 송덕, 응제, 봉조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게 굉장히 형식에 치우친 시들입니다. 송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황제의 덕을 찬송하는 것, 그죠? 그리고 황제가 어떤 특정한 주제나 운자를 내리고 거기에 맞춰서 시를 써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응해서 시를 쓰는 응제시, 그리고 받들어서 쓰는 봉조시, 이런 것들을 많이 창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뻔하고 그 형식과 내용면이 둘 다 너무 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문학사적으로 이제 가치가 많이 부여될 수는 없겠는데요. 이 시기를 대표하는 시인이 상관이입니다. 이 사람은 아름답고 화려한 형식의 시를 써서 유명했는데요. 특히 우리는 이 사람의 시를 상관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시기 궁체시의 대표격이었고, 워낙 이 사람이 아름답고 화려하게 잘 쓰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의 시 스타일을 흉내내서 쓰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상관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은 이 우리 교재를 쓴 분도 평가하듯이 정말 보잘것없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이 이제 송독하고 응제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천편일률적입니다. 그렇지만 경률의 완성에 있어서는 상관이가 기여한 바가 큽니다. 그는 특히 6대, 8대라고 해서 대꾸를 중시했는데, 대꾸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를 한 바가 있고, 이것이 후대에 심정기 송지문에 의해서 계승되어 가지고 이루어진 게 마침내 어, 당시의 어떤 그 율시 분야에 있어서 대꾸를 한번 이루게 되는 그 바로 직전의 단계까지 가게 되는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당대 이 태종을 지나서 고종 그리고 측천무를 거치면서
이런 그 궁채시는 계속해서 발달을 합니다. 창화시가 특별히 많이 창작이 되는데요. 창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먼저 선창을 하면 그 사람이 그에 맞추어 가지고 이제 후창을 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창화시가 이 시기에 득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거의 100년을 거치면서 궁채시가 득세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궁채시를 쓰는 이 궁정시인의 무리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시인 무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초당사걸, 초당의 네 명의 걸출한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왕발, 양형, 노조린, 그리고 낙빈왕 이 네 명인데 이 이름만 보더라도 너무 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 왕발, 예, 어감상 너무 특이하죠. 근데 이 발이 그 발이 아닙니다. 그죠? 예. 그리고 양형, 예, 이 사람도 이 형자 보면 이 빛날 형자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노조린, 그리고 낙빈왕 보면은 이름 하나하나가 전부 너무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초당 사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시키기에는 조금은 유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왕발을 먼저 보자면은 이 사람은 유명한 수나라의 확자인 왕통의 손자이자 그리고 유명한 신 왕적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율시하고 오원절구 등 오원시를 많이 창작을 했고 잘 썼습니다. 그리고 산문에도 뛰어났는데 이 등왕각서 같은 이런 산문은 정말로 잘 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시중에서 등왕각 시도 명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양형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변방을 떠돌아서 어, 변세의 어떤 그 이미지를 많이 노래한 시인입니다. 이 사람의 대표적인 시가 이제 종군행인데요. 변경 생활과 전쟁을 주제로 한 작품에서 격앙된 정서를 어, 많이 다루었습니다. 이 왕발과 양형의 시는 진실한 서정을 개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특이하게 특별하게 취급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왕발하고 양형 그리고 뒤에 나오는 시인들도 주로 이제 작품은 다루지 않고 다음번 시간 목요일에 같이 이제 한번 연장선상에서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당사걸 중에 이제 남아있는 인물이 노조린하고 낙빈왕인데요. 노조린은 이상하게 이름하고 왜 이렇게 연상되는 부분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어, 생애를 통틀어서 너무 불우하게 살다 간 인물입니다. 오비문하고 석진문 보시면은 이 병고하고 가난의 고통을 이런 산문 작품에서 표현을 많이 한 그런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시중에는 이 사람의 시중에서 행론한하고 장안고의에서 진실한 감정에서 우러나온 서정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빈왕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굉장히 혁기가 강한 그런 인물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측천무의 반란군에 참여해서 특히 측천무가 어떤 점에서 잘못했다고 일일이 지적하는 그런 글을 쓰기도 하는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사람은 혁기가 강렬해가지고 비장한 감정을 노래한 많은 작품을 창작을 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은 이제 장편의 가행, 이 노조린도 장편의 이게 이제 장편의 가행이거든요. 이런 장편의 가행에 뛰어났는데 재경편, 주석편이 특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같이 한번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초당 사걸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른 시인들에 비해서 초당 사걸을 중점적으로 비중을 많이 두어서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후에 남아있는 문장 사후 그리고 신정기 송지문 그리고 진장에 대해서 차례차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